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명기 교수님의 역사평설 병자호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0년 전 조선이 겪었던 비극적인 전쟁, 병자호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고민했던 조선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총 3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조반정에서 정묘호란까지, 두 번째 파트는 남한산성에서 삼전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호란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병자호란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세기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에 있던 조선, 그리고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경쟁시대에 있는 대한민국, 두 시대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당시 조선은 숙명배금, 즉 명나라를 떠받들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명분에 갇혀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력, 재정력, 사회 결속력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외교적 노력만으로 강대국의 압력을 견디려 했습니다. 둘째,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의 대변혁 속에서 끝까지 명나라만 바라보며 청나라의 부상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병자호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성공합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 이종, 즉 인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반정 세력은 친명배금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 후금을 배척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외교적 유연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명나라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가 대패한 이후 요동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만주의 후금은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쇠퇴하는 명나라는 이이제이 전략,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전략으로 조선을 이용해 후금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가도에 주둔한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죠.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은 여전히 숙명배금 노선만 고집했고 이는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624년 인조 단정이 성공한 지 1년 만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괄해난입니다. 공신책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괄이 1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한성까지 점령했죠. 이괄해난은 진압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정예군 1만 명이 소멸했습니다. 조선 최정예 병력이 내전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묘호란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이 급락했고 국경 수비력이 붕괴했습니다. 둘째, 왕권이 추락했습니다. 인조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고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오히려 이괄을 환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괄해난 이후 조선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문용입니다. 명나라 장수 모문용은 가도에 주둔하면서 은먹는 하마, 밀수 왕초라 불렸습니다. 조선은 그에게 막대한 군량과 은을 제공해야 했고 그의 군대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627년 1월 드디어 후금이 침략합니다.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의 장수 아민이 이끄는 3만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은 성에 들어가 버티는 전략을 택했지만 의주성은 하루 만에, 평양성은 열흘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선에게는 오랑캐와의 형제라는 굴욕이었지만 최소한 군신관계는 회피했습니다. 정묘호란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오랑캐와 화친했다는 죄책감,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자괴감이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성을 수리하자, 군대를 양성하자는 말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정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군사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고 계속되는 모반과 영모 사건들은 조선 사회의 총체적 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문용의 착취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도에 주둔한 모문용의 군대는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일삼았습니다. 조선은 막대한 군량과 은을 계속 제공해야 했습니다. 1636년에는 일본 사신이 조선에 왔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은 점점 공허지국, 즉 텅 빈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조선, 그 대가는 곧 다가올 병자호란에서 더욱 참혹하게 치르게 됩니다. 1636년 동아시아 정세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합니다.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의 전환입니다. 조선 조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척화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청나라 사신을 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최후 통첩을 보탰니다. 왕자와 대신 그리고 척화를 주장한 자들을 압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청나라의 침략 가능성은 명백했지만 조선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636년 12월 드디어 청군이 움직입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지휘하는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5일 만에 한성 인근에 도달했습니다. 청군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정묘호란의 경험을 학습한 그들은 조선의 방어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선점했고 의주 백마산성을 회피하며 수도로 직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의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봉화체계가 마비되어 12월 13일에야 침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5일,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량은 겨우 51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력은 13,000명으로 12만 대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혹한의 저한의 기우추 속에서 청나라의 홍위포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성 밖과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지원군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 밖의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각도에서 올라온 근왕군들은 청군에게 각계격파당했습니다. 명나라는 자기들도 바빠서 원군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45일간 청군의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었고 성 밖에서는 수십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무슨 논의가 있었을까요? 남한산성 안에서 척화파와 주화파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척화파는 김상헌, 윤집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오랑캐와 화친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명분수호를 최우선으로 죽음으로써 조선의 정통성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주화파는 최명길이 대표적입니다. 그의 주장도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나라도 백성도 지킬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생존을 위해 협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척화파는 목소리만 컸을 뿐 실제 전쟁 계획이 없었고 주화파도 청나라가 받아들일 만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인조는 우왕좌왕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척화를 원했지만 현실은 주화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법 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1637년 1월 21일 조선에 치명타가 날아듭니다. 바로 강화도의 함락입니다. 청군이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강화도를 지키던 김경진과 장신의 지휘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월 26일 강화부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복림대군과 비빈들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졌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버틸 명분과 수단을 모두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인조는 울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피난처였던 강화도마저 함락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수단도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행했습니다. 삼배구고두례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3번 절하고 각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의식입니다. 총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자주적 왕권을 상실하고 청나라의 번국이 됨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복의식 후 돌아가는 길, 수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청군에게 끌려가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들을 외면한 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진짜 비극은 전쟁이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주의 노동력 수요로 조선인 5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심양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간 포로들은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고 건장한 남자들은 청나라 군대에 편입되었습니다. 속환, 즉 포로를 돈으로 되찾는 과정도 참혹했습니다. 돈 있는 자만 가족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인삼 2근에 2명을 속환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격은 계속 올랐고 가난한 백성은 속환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것은 환양녀의 문제입니다. 돌아온 여성들은 환양녀라 불리며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청나라에서의 치욕도 모자라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배척과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무능한 지배층에게 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른 건 백성들, 특히 가장 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제 병자호란이 우리에게 남긴 4가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명분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숙명배금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현실의 힘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척화파는 목소리만 컸지만 실제 전쟁 준비는 전혀 없었고 주화파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명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명분과 현실, 이상과 실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배층의 무능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조와 지배층이었지만 그 대가를 치른 것은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의 비극은 지배층의 무능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의 판단 실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국제정세 오판입니다.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의 대변혁 속에서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만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강자인 청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교적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도 강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확한 정세 판단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독자적 역량의 중요성입니다. 군사력, 재정력, 사회의 단결력 없이는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만으로, 동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병자호란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의 레드라인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370년 전 조선이 명과 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몰락한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외교 다변화만으로 충분한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 조선이 명나라에만 의존하다가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자주적 억지력 대 동맹 운용,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 독자적 국방력 강화와 동맹관계 유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 조선의 실패는 어느 한쪽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국민보호 최우선 원칙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최우선 원칙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병자호란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70년 전 조선의 선택과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병자호란은 경고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 교훈을 현재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전략적 사고입니다. 명분과 현실, 이상과 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독자적 역량 강화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사회 통합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배층의 무능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은지 우리는 병자호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병자호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기 교수님의 역사 평설 병자호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